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이정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며 가족들을 돌보던 할머니, 그러나 치매 판정을 받은 뒤로부터 할머니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망상이라며 무시했지만 그 말들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로 80이 넘으셨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시며 가족들을 키워내셨고 늘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잔소리 많고 고집 센 할머니였지 다른 특별한 모습은 없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체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놓고 찾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이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담벼락 밑에 구멍이 생긴다. 라든가 내일은 하늘이 크게 웃는다.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종종 내뱉으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는 망상,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말일 뿐이라 여겼죠.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고지곳대로 들으면 더 피곤해진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그냥 나이 드시면 다 그래. 라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단순히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치매 환자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똑똑히 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밥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너는 오늘 밤에 울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저 치매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정말 울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상처 주는 말을 듣고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었고 또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꺼내면 괜히 헛소리 믿는다고 화를 내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내일은 문 앞에 검은 고양이가 온다. 라거나 부엌에 있는 물이 곧 넘친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무시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이 점점 신경 쓰였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아침 마당에 검은 고양이가 들어와 있거나 부엌 수도꼭지가 새서 물이 흘러넘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할머니의 말과 실제 사건이 맞아떨어지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할머니가 또다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동네 건너집에 곧 큰일이 난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라니까요.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내가 말해도 너희는 못 믿는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조용히 기침을 하는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속삭임 같은 기침 소리가 자꾸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귀에는 계속해서 낮게 의조리는 듯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곧 온다 곧 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할머니 예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들이 모여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이미 치웠고 할머니는 작은 방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시곤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유난히 조용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비 온다. 목소리는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잠시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아나운서가 맑고 청명한 하늘 사진을 보여주며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말은 그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피식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듯 리모컨을 탁 내려놓고는 어머니, 또 그러세요? 뉴스에서 내일 하루 종일 맑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 때문에 감이 헷갈리신 거예요. 하고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며 그러게요. 이제는 뉴스까지 부정하시면 곤란하죠. 라며 농담처럼 받아넘겼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구나. 이번엔 날씨 얘기로 옮겨왔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웃음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말한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듯 담담하게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고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비 온다. 사실 그동안에도 할머니가 말한 것 중에 실제로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농담처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날씨라는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 보라는 듯 거봐라, 맑다잖아. 어머니 말이 다 맞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은 빨래 널기 딱 좋겠다. 며 들뜬 기분으로 집안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괜히 긴장했나 보다 하며 점심 먹을 때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조금 넘어가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옅은 구름이 몰려오는 듯 하더니 이내 먹구름이 뒤덮었고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어 내다보니 아까까지 새파랗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곧장 소나기로 바뀌었습니다. 천둥까지 울리면서 집 앞 골목길이 금세 물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허둥대며 뛰어다녔고 비에 젖은 옷을 붙잡고 버스 정류장이나 상점 처마 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 전날 밤까지 뉴스에서는 전국 맑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할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정확히 짚어냈던 걸까? 아버지는 곧바로 핑계를 찾았습니다. 가끔 예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 동네만 비가 왔나 보네. 별일 아니다. 하고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농사 오래 지은 분들이 감으로 아는 거지 뭐. 옛날 분들은 하늘빛만 보고도 비 온다던데. 라며 넘겼습니다. 결국 모두가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그 순간 심장이 이렇게 세차게 뛰는 걸까? 할머니의 말이 그냥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닭장이 흥건히 젖어 닭들이 어지럽게 울어댔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셔서 마당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그 순간 가족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괜히 시선을 피했고 아버지는 담배를 꺼내 물며 우연일 뿐이야.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할머니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부정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망상은 아니라는 걸. 단지 인정하기가 두려워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진짜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거의 다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또렷이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 아들 다친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로 대문 건너 이웃 김씨네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도 동네를 자전거로 쏘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괜히 불길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한 듯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왜 하세요? 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밥만 떠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꾸만 할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집 아들이 다친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그냥 치매 증상이지. 할머니가 망상처럼 떠드는 소리지. 그렇게 마음을 눌러 담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무렵쯤이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길 한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씨네 아들이 엎드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옆에 쓰러져 있었고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까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다급하게 소독약을 찾고 아이를 부축하며 괜찮냐,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이는 꽤 크게 다쳤고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가 풀리는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날 저녁 분명히 할머니는 저 집 아들이 다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침묵했고 어머니는 밥만 푹푹 뜨면서도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2번은 우연일 수 있어도 3번, 4번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분명 뭔가가 있는 것이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더라. 라는 말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근데 그 말이 실제로 다 맞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장터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들 우리 어머니 무섭다고들 해.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쓸데없는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다 우연일 뿐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숟가락만 씹듯 움직였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도 우리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니가 혹시 점쟁이 같은 건 아니시죠? 어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고 치매라서 망상하시는 거예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그 표정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평소에는 익숙한 소리들이 그날따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자꾸만 할머니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저 집 아들 다친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할머니를 통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 저는 두렵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말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떤 식으로 현실이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상위권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기에 부모님도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아버지는 이번에 성적 잘 받아야 된다.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도 걸려있지 않냐. 라며 무게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늘상 간식 챙겨주며 격려했지만 그 속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일 시험 망친다. 그 말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황급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망친다. 시험 못 본다. 저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했던 말이 이미 몇 번이나 현실이 되어버린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쓸데없는 소리 믿지 마라. 라며 화를 내셨을 테고 어머니도 저를 다그치며 너 시험 망칠 핑계 대는 거지. 라고 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할머니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망친다. 못 본다.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첫 몇 문제는 다행히 익숙한 것들이라 곧장 풀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전등 커버가 떨어져 책상 위로 곤두박질 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생이 앉아 있지 않아 큰 사고는 없었지만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이 괜찮다, 다치지 않았다. 시험에 집중해라. 라고 진정시켰지만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펜을 들고 답안을 적으려 해도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도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시험지를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종이 걷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험이 끝나기 직전 갑작스럽게 제 옆자리 학생이 코피를 쏟으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교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부축하고 물을 가져오느라 시험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중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은 문제를 풀 정신조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시험지를 거의 비워둔 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망친다. 시험 못 본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며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해 따라 들어오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잘 못 봤어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틈 사이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장난스러운 웃음도 치매 환자의 허망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망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할머니의 말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할머니가 단순히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예언을 한다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밤까지 떨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심히 던진 말들이 줄줄이 현실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더니 조용히 마당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푸른 잎으로 우거지고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우리 집의 상징 같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감나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릴 적부터 저는 그 그늘 아래서 놀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나무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곧 무너진다. 저 감나무 오래 못 간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나무가 무슨 갑자기 무너집니까? 헛소리 좀 작작 하시라니까요. 어머니는 놀란 듯 아버지를 만류하며 그냥 흘려들어. 괜히 어머니한테 화내지 말고.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섬뜩한 기분이 들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감나무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기에 그 말이 유난히 불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날 아침 곧장 나무를 살펴보셨습니다. 튼튼하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나무줄기를 두드렸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잎은 싱싱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봐라. 어머니 말은 전부 망상이라고 했지 않냐?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하게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유난히 강한 바람이 집 주변을 휘몰아쳤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흔들리고 전봇대 전선이 덜컹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방 안에 모여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쾅, 쩍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의 상징 같던 그 감나무가 강풍에 의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줄기가 부러져 지면을 찍으며 눕는 순간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고 마당의 항아리들이 줄줄이 깨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감나무 쓰러진 자리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튼튼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강풍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서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은 두렵지도 놀라지도 않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큰 소름을 느꼈습니다. 마치 할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단지 그것을 뒤늦게 확인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감히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 밥상은 싸늘한 정적만 감돌았고 아버지는 담배만 연거푸 피우며 창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밥만 씹었고 저는 손이 떨려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냐. 무너진다고. 그 말은 너무나 담담하고 차분했기에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또 다른 예언을 한다면
그것도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확신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감나무가 쓰러진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할머니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치매 망상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부모님도 그날 이후로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상적인 대화 중에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이었는데 그 말들이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는 조심해라. 내 손 다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가 농구공에 손가락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멍이 들고 며칠 동안 손을 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에게 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있은 지 나흘 뒤에 부엌에서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 금방 껐지만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벽지가 일부 그을리는 등 집안이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불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 몰 때 조심해라. 앞에서 막힌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야 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가 살짝 찌그러질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예컨대 내일 밤 개 짖는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날은 동네 개들이 오히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면 아버지는 봐라, 틀릴 때도 있지 않냐. 라며 억지로 안도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혼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으니까요. 가장 괴로웠던 건 할머니의 말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향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 오늘 또 어떤 말을 하실까, 그 말이 나에게 향하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날부터 잠이 안 와. 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강한 척했지만 담배 피우는 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면 마치 차가운 손이 등 뒤를 훑는 듯한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눈치를 챘습니다. 벌써 3번이나 4번이나 할머니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소문이 안 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줌마들이 모이면 속삭이듯 우리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집 할머니가 또 뭘 맞췄다더라. 진짜 귀신같이 안다더라. 처음엔 흥미거리 정도였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담겨갔습니다. 어느 날 이웃 김씨 아줌마가 몰래 우리 집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무슨 신내림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점을 보셨다든가. 어머니는 당황해 손사래를 치며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치매라서 망상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있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졌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워.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환자로만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서걱거리며 감나무 뿌리자리가 비어있는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저는 또렷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중에라도 한두 마디 툭 던지셨을 텐데 종일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거나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괜히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 가족들 모두가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밥상 앞에 앉은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낯선 손님이 온다. 순간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님? 누가 온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오는데. 라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한 듯 또 그런 말씀을이라며 중얼거렸지만 할머니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밥만 드셨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결코 허튼 소리로 끝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온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라니 대체 누구일까?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면 낯선이라는 표현을 쓰실 리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는 뜻일까? 혹시 사고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은 아닐까? 별별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가족들 모두가 은근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을 쓸고 닦으며 괜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았지만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현실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붉은 기운을 띠며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괜히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 앉아도 모두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침착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쿵쿵쿵 하고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경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잠시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억양이었고 더군다나 이 동네는 외지인이 잘 찾아오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절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휴대폰도 방전돼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낯선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그 장면을 예견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잔 받아 마시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우리 가족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길 잃은 행인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여느 때처럼 섬뜩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낯선 이가 다녀간 것일 뿐인데 우리 가족은 마치 더 큰 무언가의 전조를 목격한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다녀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지나갔지만 우리 모두는 할머니의 말이 또다시 현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할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마다 가족 모두가 긴장하며 그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이번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저녁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얼굴을 응시하셨습니다. 너 3일 안에 울게 된다. 그 말은 너무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애 괜히 겁주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도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전 울 일 없어요. 울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들어 울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춘기 티를 내느라 괜히 강한 척도 했고 집에서는 더더욱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이 그저 또 하나의 망언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할머니의 말이 제게 직접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감나무라든가 동네 아이라든가 혹은 부모님에게 닥칠 사건이었지 제 자신에게 예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슴이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울게 된다. 울 일이 뭐가 있을까?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칠까? 혹시 가족에게 큰일이 생기는 걸 보고 울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까지 이어지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첫째 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울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학교에서 농담을 듣고 속상해도 꾹 참고 집에서도 일부러 방에 틀어박혀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도 평범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평소처럼 수업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하고 안도하던 찰나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루 남았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귀에는 그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남았다. 하루 안에 나는 울게 된다는 말.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친구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농담이었는데 괜히 예민하게 받아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넌 늘 할머니 얘기만 하고 집안에서 별일도 많다며. 이상한 집안 같아.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결국 교실 한쪽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줄줄 쏟아져 내렸습니다. 친구들도 당황해 야 미안하다. 장난이었어. 라며 달래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저는 곧장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또다시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3일 안에 울게 된다는 그 예언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걱정하셨지만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할머니가 예언하신 대로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가족 모두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할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했잖냐. 울게 된다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제 삶까지 직접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할머니의 말이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할머니가 미리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밥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래 집 닭 곧 죽는다. 아버지는 또다시 짜증을 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등골이 서늘했지만 속으로 이번엔 아닐 거야. 이번엔 틀릴 수도 있겠지. 하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래 집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닭장이 몽땅 여우에게 습격을 당해 10여 마리의 닭이 죽고 말았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아수라장이 된 마당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할머니의 말이 또다시 맞아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체국 아저씨 다친다. 그 말이 나온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동네 우체국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한 채 오랫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곧장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그 일을 미리 말했다더라. 이쯤 되자 사람들은 우리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며 흘려듣던 이웃들도 할머니가 말한 일이 연달아 현실이 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회관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점쟁이보다 더 무섭다니까. 말만 하면 그대로 돼버리잖아. 저 집 식구들은 얼마나 무섭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몰래 찾아와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제 운명도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데 무사히 다녀올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환자예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표정에는 자신 없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억누를 수 없는 힘에 끌리듯 불현듯 예언을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방 안에 모여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큰 소리 난다. 이 마을이 깜짝 놀랄 거다. 그 말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마을 어귀의 변압기가 폭발해 전봇대에서 큰 불꽃이 튀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또 맞췄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아이들은 저 집 할머니는 무서워. 라며 집 앞을 피해 돌아갔고 어른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했던 이웃조차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이러다 우리 집이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면 된다. 라고 말했지만 손에 쥔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갈 때까지도 입에 물고만 있을 뿐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 앞에서 종종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기도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제 귀를 파고들어 깊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미리 보는 눈을 가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경외하듯 말했고 어떤 이는 저주하듯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또다시 우리 가족이나 나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건 어떤 불행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할머니의 말에 무감각해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저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창문 밖 어둠을 잠시 바라본 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밤 전기가 나간다. 그 말은 너무도 간결했지만 듣는 순간 우리의 심장을 붙잡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뭐든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기는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예언이 현실이 되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그것도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전기라니 규모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져버리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가로등이 멀쩡히 켜져 있었지만 그것조차 곧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서둘러 차려놓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괜히 모여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죽였지만 아무도 화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언제 전기가 나갈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저와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강아지가 크게 짖어댔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뚝. 갑자기 집안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TV 화면도 형광등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잠겼고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꺄아! 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손전등을 찾으려 허둥거렸지만 어둠 속에서 부딪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도 꺼져 있었고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기 나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도 꺼졌어.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눈을 들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 때문에 더 섬뜩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전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서로 확인하며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휴대폰 불빛과 양초의 의지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이웃들은 한결같이 우리 집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것도 들렸습니다. 역시 그 집 할머니 말대로 됐어. 무섭다.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결국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은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방송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일시적인 정전이 있었다. 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그것을 단순한 사고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말했으니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된 거다. 우리 가족은 정전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마을 전체에 닥쳤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밤 전기가 나간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전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우연일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담배를 하루에 2갑 가까이 피워댔고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할머니 방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저 역시 늘 불안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불현듯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밖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낮게 은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결에 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노래였습니다. 낮고 느릿한 박자, 마치 오래된 민요 같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습니다. 가사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음절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 흐, 이 마지막 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할머니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어두운 집 안에서 할머니 방 아래쪽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노랫소리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밍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한 음율이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다, 마지막 신호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멈추고 낮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목소리는 분명했고 섬뜩할 만큼 의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분 역시 소리를 듣고 깬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아버지는 땀에 젖은 얼굴로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노래예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그 낮고 기묘한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신호다, 끝이다.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들조차 두려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방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래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신호다. 그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피가 역류하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신호를 보냈다. 마지막 신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요구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 차분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까지 울었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지만 친구들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노래가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신호다. 단순한 음절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죽음의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들려왔던 노래소리를 들은 이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갔던 어머니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무슨 이상한 노래가 들리더라. 그 집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냐? 이젠 정말 무섭다. 아이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겠어. 우리 집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노래와 신호가 등장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신호다. 마지막 신호라면 이제 곧 어떤 거대한 일이 닥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남겨진 운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기이한 노래를 부르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신호다라는 말을 들은 뒤로는 하루하루가 마치 시한폭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 두려워 귀를 곤두세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또 하나의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눅눅한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할머니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 집안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훑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이라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히 불길한 말 좀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얼어붙은 듯 할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했고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검은 옷. 그건 단순히 낯선 방문객을 의미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례식장에 다녀온 경험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죽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집안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 그건 누군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거 혹시 장례식 얘기 아냐? 이번 달 안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는 소리일지도 몰라. 그만해. 괜히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화를 내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마을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면 혹시 그게 신호일까? 작은 일 하나에도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조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선생님이 감기로 결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기 전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불길한 확신이 우리를 잠식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친척들의 안부를 확인했고 아버지는 괜히 자동차를 점검하고 약통을 정리하며 불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다가올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할머니가 그 말을 한 뒤로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얼거리듯 덧붙이거나 또 다른 예언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단 한마디만 던지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졌고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밤마다 잠에 들 때마다 저는 귀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선고하는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할머니의 말이 현실이 될지 두려워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 달력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는 할머니의 말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잠들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문장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소한 소식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전화가 오면 받기도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며 괜한 걱정이다. 괜히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지만 본인 역시 불안한 듯 자꾸만 손톱을 물어뜯곤 했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면 괜히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달력이 아직 바뀌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은 단순했지만 우리 모두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큰 외삼촌 댁 먼 친척 어른이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대.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고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래, 올 줄 알았다. 검은 옷의 손님이.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소름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검은 옷의 손님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장례식 소식은 곧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척이었지만 예의상 우리 가족도 조문을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키지 않는 듯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고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곡소리가 뒤섞여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례식이라는 형태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창밖만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더니 낮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틀린 적이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고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 죽음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의 검은 옷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겹쳐지는 할머니의 얼굴.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건 단순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장례식 소식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만 그럴 리 없다고 말했을 뿐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작은 말조차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어떤 말이 터져 나올지 몰라 긴장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는 이 집은 오래 못 간다.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말은 사람이나 사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집 자체를 겨냥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너진다는 겁니까? 튼튼하게 지어졌고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모든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공간, 집에 대한 예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집은 문제 없어. 벽도 두껍고 집안도 튼튼하다. 내가 직접 다 봤잖아. 괜히 말에 휘둘리지 말자.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감나무 사건 잊었어? 멀쩡해 보였는데 며칠 만에 무너졌잖아. 불도 교통사고도 다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였잖아. 이번엔 우리 집이라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술잔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집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건 아닐까? 어떤 의미로든 이 집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이 곧 닥칠 운명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괜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금이가 있지는 않은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건 아닌지, 바닥이 울렁거리는 곳은 없는지, 사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결국 건축일을 하는 지인을 불러 집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지인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집안 쪽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긴 해요. 오래된 집이라면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큰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라며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의 말이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집은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집에 머물다 큰일이 닥치면 어쩌나, 도망칠 수 없는 재앙이 닥치면 어쩌나.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제게 속삭였습니다. 혹시라도 집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밖으로 뛰어나가. 알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조차 할머니의 예언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라면 곧 무너질 운명의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 집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한 이후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별일 없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고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수시로 살피며 작은 흔적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집 안을 걸어다니며 어딘가 금이 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눈을 굴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좀 와봐요. 아버지와 제가 달려가 보니 부엌 벽 한쪽에 가느다란 금이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흠처럼 보였지만 손가락을 대보니 미묘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 옛날 집이라서 그래. 석고가 갈라진 것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마당 쪽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땅이 미묘하게 꺼진 듯 움푹 패여 있었고 빗물이 고이면 금세 빠져나가 밑으로 스며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해하며 건축 지인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는 땅을 두드려보고 몇 군데를 파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좀 약합니다. 아마 땅속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두면 더 큰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말한 대로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어. 이 집을 떠나야 해. 아이까지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왔는데 쉽게 떠날 수 있는 집이 아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이었고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무너져 내릴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집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이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돈 문제, 새집 문제, 친척들의 시선까지 얽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죽을까봐 겁나서 못 살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 가야 한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할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집은 오래 못 간다. 그 목소리는 승리감도 자랑도 아닌 그저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집을 잃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집안에 균열이 생기고 이사 이야기가 오르내린 뒤로 우리 가족은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할머니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혼자만 꿰뚫어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밥상을 물리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할 일을 하며 겨우 평온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곧 간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섞으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기침을 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늙으시면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넋두리야, 넋두리. 그러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목이 타는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비 온다. 저 집 아들이 다친다. 이 집은 오래 못 간다. 모두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예외 없는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반찬 뭐 해드릴까요? 요즘 입맛 없으시죠? 하지만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창밖 어둠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얼굴은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었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서야 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문을 열어보며 또다시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곧 할머니 학교에 가서도 수업이 단순한 않았습니다. 불길한 할머니는 우리 가났습니다.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밥도 잘 드시고 기침도 안 하시고 괜히 불안해하지 마라.
하지만 말과는 달리 아버지는 회사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도 틈만 나면 할머니의 방문을 열어보며 우리는 곧 할머니다. 저 역시 학교에 가서도 종일 불안해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온하게 앉아 계셨고 가끔 저를 불러 앉혀놓고는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젊었을 적 고생담, 자식들 키우던 시절,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까지. 평소 같았으면 지루하게 들렸을 이야기들이 그날따라 하나하나가 유언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해야 한다. 내가 곧 간다 해도 두려워 말아라.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차마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평온했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겉으로는 넋두리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할머니 말이 또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집안 공기는 하루하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눈치껏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 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곧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낮 동안은 바람도 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지만 해가 지고 나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모두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최근에 내뱉은 말 나는 곧 간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귀에는 자꾸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방에서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촛불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할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본 적 없는 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압도된 듯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농담이에요. 괜히 식구들 겁주지 말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할머니의 말에 짓눌린 듯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곧 간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일이 너희를 기다린다. 그때 내가 남긴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마치 예언의 최종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했던 수많은 말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남겨진 가족을 향한 경고를 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무슨 큰일이란 거지? 우리한테 무슨 일이 닥친다는 거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괜히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혹시 우리가 이사 가려는 것과 관련된 건 아닐까? 아니야, 더 큰 걸 말하는 것 같아. 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 그 대화는 곧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워낙 강렬했기에 누구도 가볍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눈빛은 멀리 우리 가족이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그 큰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할머니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그건 단순한 죽음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 다가올 거대한 그림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운명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긴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예언처럼 말을 던지던 분이었는데 그 후로는 오히려 담담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낮잠에 들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학교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기 전 꼭 할머니 방에 들러 얼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순간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할머니는 유난히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아주 약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히 손을 붙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저예요, 저.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미약하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귀를 가까이 대고 겨우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간다. 그 말은 마지막 예언이자 마지막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결국 할머니는 아주 평온하게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몸은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별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버지는 고개를 감싸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그 자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우리의 슬픔 속에 섞여 있던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별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 마치 곧 더 큰 무언가가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슬픔에 잠겨 울면서도 동시에 그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떠난 후에 더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그 불안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만 남기고 가세요.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마치 꿈속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잦아들며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벽에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떠난 순간 슬픔과 동시에 우리를 휘감은 건 다름 아닌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애도와 함께 섬뜩한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언제나 현실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른을 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여전히 날카롭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그 문장은 마치 저주처럼 매일 밤마다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처음 징조가 나타난 건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았는데
기와 몇 장이 어긋나 있어 비가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낡아서 그런 거지. 별거 아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이 집 오래 못 간다고. 그날 밤 벽에 새로운 금이 생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차는 크게 망가졌고 아버지는 팔에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운전 조심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흘리듯 남겼던 말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불 조심해라. 손 다친다. 집은 오래 못 간다. 그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이제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닭이 떼죽음을 당했던 일, 우체국 아저씨가 다쳤던 일, 전기가 나갔던 사건, 그 모든 일들이 다시금 연상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버지는 입술이 바싹 마른 채 침묵 속에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웃다가도 문득 곧 우리 집에 닥칠 큰일이 무엇일지 상상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아직도 할머니가 우리 곁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또 하나의 사건이 닥쳤습니다. 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 몇 분이 아니라 무려 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암흑 속에 잠겨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이웃들은 또다시 우리 집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집이랑 뭔가 관련 있는 게 틀림없어. 할머니가 없는데도 아직도. 이제는 우리 가족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말들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며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집이 무너지지 않을지, 누가 다치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모든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운명은 할머니가 떠난 지금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자리는 너무나 컸고 집안은 마치 기둥이 뽑힌 듯 횡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끈질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모든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 했을 때 하늘은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빗줄기를 쏟아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다친다. 했을 때 이웃 아이가 피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시험을 망친다. 했을 때 저는 정말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감나무가 무너진다. 했을 때 집 마당의 나무는 뿌리째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온다. 했을 때 친척의 장례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치매라며 웃어넘겼고 때로는 헛소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무언가를 보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명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할머니가 단순히 눈앞의 일들만 말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그분의 말들은 점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웃의 사고 같은 작은 일이었지만 점점 우리 집과 마을 전체로 확장되었고 마지막에는 죽음과 불길한 신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할머니는 떠나기 전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간 뒤 너희가 겪을 큰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전 아버지가 술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느끼냐?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하지 않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말하지 않은 마지막 예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언젠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스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이것이 그 마지막 예언과 이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마지막 예언이 무엇일지 그 순간을 맞닥뜨릴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청취자분의 제보 사연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치매 망상이라 치부했던 할머니의 말들은 결국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피고지는 인생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